73세의 여성 재벌 회장 장서희. 그녀의 이름 위에는 성공의 거품들이 소복이 떠 있다. 대한민국 경제사에 이름을 남긴 여인, 냉혈한 회장, 돈밖에 모르는 여자. 그렇게 불리는 그녀의 삶에는 영원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단 하나의 죄가 있다. 그런 어느 날 병원 로비에서 어지러움으로 쓰러진 그녀를 붙잡은 것은 배달 가방을 맨 20살의 청년이었다. 그 청년은 그녀가 회장인 줄도 모르고 묻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73세의 회장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다. 왜냐하면 자신이 회장이 아닌 늙은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걱정을 받는 경험이 이 오래된 삶에서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그녀는 청년을 찾아 자신의 곁에 둔다. 세상은 수군댄다. 유산이 목적 아니냐, 쇼 아니냐. 하지만 진실은 훨씬 복잡했다. 청년은 단순한 성공의 대상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 외면해온 과거의 심판자였고 그녀의 선택은 속죄가 아닐까 하는 끊임없는 자문이었으며 마지막으로 회장이 진짜 믿은 것은 청년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이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73회를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버렸어요. 사랑하는 사람, 함께 꿈꾸던 미래, 사람의 온기,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게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합리화됐죠. 누군가는 저를 강단 있는 여인이라고 했어요. 누군가는 냉혹한 사람이라고 했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제가 흑심만 가진 악질이라고 했죠.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은 다릅니다. 저는 강했던 게 아니라 무뎌졌어요.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후회도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저는 그렇게 살기로 선택했거든요. 마치 외과 의사처럼 메스를 들었어요. 감정이라는 것을 하나씩 제거해 갔어요. 그럼 남은 건 뭐였을까요? 그냥 효율성, 숫자, 계산, 그리고 고도. 내 하루는 정해진 대로 흘렀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비서가 준비한 옷을 입고 아침 식사는 형식적으로 회사로 간다.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고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한다. 집으로 돌아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밥을 먹고 신문을 읽고 자리에 누운다. 여기에 감정의 여지가 있을까요? 여기에 우연이 있을까요? 모든 게 계산되고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날 오전 나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어요. 한 달 전부터 예약되어 있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 의사실을 찾아갔을 때 의사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 있었죠. 그 정도만 봐도 충분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차갑게 대답했어요. 마치 누군가의 주식 성적을 듣는 것처럼. 더 이상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머릿속은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죠. 진단부터 치료, 회사 공백, 후계자 준비, 주식값의 영향. 모든 것을 변수로 만들고 해결책을 찾고 있었어요. 의료진을 제일 좋은 데로 배치하겠습니다. 비용은 문제 없으니까. 나는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듯 내 건강 문제도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요. 병원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으로 뭔가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답답한 공기,
가슴을 누르는 무언가. 마치 물속에서 헤엄치듯 모든 움직임이 굼떠 있었죠. 엘리베이터가 로비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균형을 잃고 있었어요. 손잡이를 찾으려다가 몸 전체가 앞으로 휘청였죠. 그때 누군가가 날 붙잡았어요. 따뜻한 손이 내 팔을 감싸며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이름이 아닌 관계로 날 부른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73년이 지나서야요. 할머니. 그저 늙은 여자를 의미하는 그 단어. 회장이 아니라 공병 좋은 후 배경이 없는 그저 누군가의 할머니. 그 순간 나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무너지는 게 아니라 흙장이 위로 올라오는 기분이었을까요? 억눌렀던 뭔가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분.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청년을 위한 거였어요. 지금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건 그의 수고를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내 얼굴을 정상이라고 꾸려는 동안 나는 그를 봤어요. 정말로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는데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 이마에는 맑고 얼굴은 살짝 지쳐 보였어요. 배달 가방을 메고 손에는 음식이 들려 있었죠. 분명히 바쁠 텐데 낯선 할머니에게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깨끗했어요. 계산이 없는 눈빛. 내가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냥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본능으로만 봐주는 눈빛이었죠. 확실하세요? 얼굴이 좀. 네, 정말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청년. 더 오래 서 있으려고 했어요. 이 청년 앞에서 강하게 보이려고. 마치 그의 보호를 받고 싶지 않다고 증명하려는 듯이. 배달 마쳐야 하면 가세요. 누군가 부를 수 있으니까. 할머니가 정말 괜찮으면. 응, 고마워. 청년은 떠났어요. 다른 배달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나는 그를 기억했어요. 정확히 기억했어요. 인상, 목소리, 입모양. 마치 누군가를 찾는 사람처럼. 그 밤 나는 비서에게 명령했어요. 병원 로비에서 본 배달원 찾아봐. 비서는 조심스러운 톤으로 물었어요. 회장님,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혹시 돈을 건드렸거나.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찾아. 나도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73살의 회장이 한 번 본 배달원을 찾다니.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 청년을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사흘 뒤 나는 청년의 정보를 받았어요. 윤민우, 20살. 대학교 이학과에 다니고 있고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버는 중이었어요. 부모 상황은 복잡했어요. 아버지는 가출 상태,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신원도 깨끗했어요. 대충 보기엔 평범한 대학생이었죠. 하지만 뭔가 끌렸어요. 내 마음을 자꾸 당기는 뭔가. 나는 그를 초대했어요. 저녁 식사. 비서가 여러 번 확인했어요. 회장님, 정말 그 청년을 초대하실 거예요? 응. 혹시 뭔가 이유가? 없어. 그냥 해.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었어요. 내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거든요. 민우는 약속 시간에 정확하게 나타났어요. 깔끔한 옷, 다소 긴장한 얼굴. 하지만 불경스럽지 않았어요.
마치 할머니를 뵙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윤민우예요. 응, 앉아. 식사를 하면서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정확하게는 내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자꾸만 급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이 청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본능으로요. 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어머니는 예전에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대기업의 하청 공장에서요. 어느 회사요? 서희그룹입니다. 내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포크를 쥔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 알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대기업 구조 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으셨어요. 그게 대략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말했어요. 내가 기억하는 그 구조 조정. 정원 감축. 무자비한 구조 조정. 어머니는 일을 하지 못하셨고 아버지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봤어요. 젊은 얼굴이 추억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집을 나갔어요. 어머니 때문이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킬 수 없다는 죄책감으로 떠났다는 걸. 나는 밥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하지만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떠났으니까 누군가는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고. 그게 제 몫이라고. 그래서 배달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군요. 네. 근데 민우가 잠깐 멈췄어요. 전 그때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도 그래요. 그 시절이 있었으니까 저랑 어머니가 더 가까워졌거든요. 자조 아니라 그 고난이 저희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아주 당돌하게 나올 뻔했어요. 73살에 처음으로 식당에서 우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은 그릇을 들고 물을 마시는 거였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내 회사 때문에 고통받았고 나는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나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구조 조정. 내가 직접 지시했던 무자비한 구조 조정. 당시 내 생각은 간단했어요. 회사가 살아야 개인도 산다. 효율성이 최고다. 감정은 사치다. 그렇게 생각하며 수백 명의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그 중에 이 청년의 어머니도 있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 구조 조정의 기록을 찾았어요. 파일로 보관된 20년 전의 문서들. 컴퓨터를 열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열었어요. 구조 조정 대상자들의 명단. 수백 명의 이름들. 윤경미. 그녀의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줄을 그어진 이름. 마치 지우려는 듯이. 옆에 사원 번호, 급여, 근무 연수. 모두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해고라는 두 글자. 나는 그 밤 처음으로 진정으로 밤을 샜어요. 불을 끄지 않은 채로. 다음날 나는 결정했어요. 민우를 회사에 데려오겠다고. 처음엔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아니,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명확하면 그건 계획된 속죄가 되고 계획된 속죄는 결국 또 다른 계산이기 때문이었어요.
민우, 회사에 와봐. 운전기사의 보조로. 아, 회장님. 너를 데려오고 싶어.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 대답이 가장 솔직했어요. 이유 없는 충동, 본능적인 끌림, 그리고 무언가를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었으니까요. 민우는 고민했어요. 아주 오래. 그 과정에서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걸 느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네, 회장님. 이래 보겠습니다. 그 말로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처음엔 그저 운전기사의 보조였어요. 짐을 나르고 물을 따르고 회의 준비를 하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에게 더 많은 일을 주게 됐어요. 문서 정리, 회의 참석, 보고서 작성, 경영 전략까지. 임원들은 불평했어요. 회장님, 왜 정체 모를 청년을 저렇게까지 밀어주세요? 정체가 뭐예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냥 누군가는 속삭였어요. 유산이 목적 아니냐, 쇼 아니냐, 돈에 눈먼 거 아니냐. 하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정말로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계산된 속죄, 계획된 보상,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저 이 청년이 옆에 있어야 한다는 절박한 본능이 있었을 뿐이었어요. 민우는 천천히 변해갔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회사 환경에 적응했고,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났고, 점점 더 깊은 일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변해가면서도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권력에 취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는 그대로였어요. 회의실에서도 복도에서도 그는 항상 같은 태도로 모두를 대했죠. 회장님, 저 청년 정말 신기하네요. 비서가 어느 날 말했어요. 뭐가? 저렇게 우리 회사에서 일해도 변하지 않네요. 보통은 좀 자만에 차거나 할 텐데 저 친구는 아직도 모두에게 같은 태도를 유지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안함, 죄책감, 그리고 어떤 이상한 안도감. 마치 내가 망친 것을 이 청년이 다시 만들어주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아니면 내가 빼앗은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처럼. 1, 2년 반이 지났을 때 민우는 정말로 능력을 인정받게 됐어요.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임원들도, 부하 직원들도, 심지어 경쟁사의 임원들도요. 누가 봤을 때 민우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민우가 성공할수록 내 죄책감은 커졌거든요. 이 성공이 진짜 그의 능력 때문일까? 아니면 내 이름 때문일까? 그리고 가장 무섭던 건 민우가 언젠가 진실을 알았을 때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공포였어요. 어느 날 나는 병원에 다시 갔어요. 의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암이 진전하고 있네요. 더 이상 미루실 수는 없겠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화를 누그러뜨리고 회사 일정을 정리하고 후계자를 준비하는 것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민우를 생각했어요. 민우가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가 나를 미워할까? 회의실에서 어느 날 민우가 말을 꺼냈어요.
구조 조정에 관련된 정책 검토 회의였어요. 회장님 실례하겠습니다만. 응, 뭐해? 구조 조정이 정말 필요할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거든요. 회장의 결정은 곧 회사의 명령이었으니까요. 지금 계획 중인 구조 조정으로 몇십 명이 일자리를 잃을 텐데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도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한 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듯 움직였어요. 하지만 다시 앉았어요. 실적이 나빠지면 회사 전체가 무너진다. 일부를 희생해서 전체를 살리는 건 기본 경영학이야.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공격적으로요. 그럼 그 일부의 입장에서는요? 그들도 자신들을 희생당한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민우가 다시 물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질문은 예리했어요.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들도 살아야 했으니까. 회사를 지켜야 했으니까. 하지만 그때 나는 알았어요. 민우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그 고난이 저희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와 저를 가깝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대신 제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회의실은 완전히 고요했어요. 하지만 나는 보고 있었어요. 임원들의 눈빛이 변하는 걸. 계산에서 무언가 다른 것으로. 그 회의가 끝나고 나는 민우를 따로 불렀어요. 사무실로. 민우. 네, 회장님. 앉아. 나는 깊게 숨을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어. 너를 돌볼 수 없다는 거. 아니다. 그게 아니라. 말이 자꾸만 꼬였어요. 다 잘못됐어.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나는 처음으로 진짜 진심으로 무언가를 고백했어요. 20년 전 내가 회사의 구조 조정을 지시했어. 그건 내가 직접 결정했고, 내가 직접 지휘했고, 내가 직접 책임진 일이야. 그 구조 조정으로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 그 중에 너의 어머니도 있었어. 민우의 얼굴이 하얀색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그는 비난하지 않았어요. 대신 오래도록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나를 더 죄책감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데려왔어. 속죄하려고. 너를 성공시키려고. 널 통해 내가 망친 것을 다시 만들려고. 그런 마음으로. 솔직하게 말하면 너를 이용했어. 내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 회장님, 나는 지금도 답할 수 없어. 내가 너를 도와야 하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에서 손을 떼야 하는지. 너는 날 원망할 권리가 있어. 그래. 해.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회사를 떠났어요. 그 주 안에. 나는 그를 붙잡지 않았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겨진 사무실에서 나는 그를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얼굴, 그의 눈빛, 그의 절망이 마치 오후 햇빛처럼 내 피부를 태우고 있었어요. 내가 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밤에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깊은 어둠 속에서 나는 내가 누군지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는지. 그런데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거울에 비친 내 얼굴도 낯설었어요. 할머니,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응. 제 어머니가 20년을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걸 생각했어요. 나는 눈물을 닦았어요. 더 이상 감출 수 없었거든요. 근데요, 할머니. 응. 그 모든 고통이 저희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 그 시절이 없었다면 저는 끝내 돈이 가득한 세상에서만 살았을 거고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비슷한 고통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었을 거고요. 민우. 그래서 전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뭐를? 회사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 밑에서가 아니라 제 방식으로요. 제 양심으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내가 민우를 구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민우가 나를 구원하고 있었다는 걸. 내가 민우에게 준 게 성공이 아니라 민우가 나에게 준 게 구원이라는 걸. 좋아. 돌아와.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 이후 나는 변했어요.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후계자를 정했어요. 하지만 유산은 민우에게 주지 않았어요. 대신 선택할 자유를 남겨뒀어요. 돈이 아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자유를요. 민우는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성공은 내 이름을 이용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봤던 건 그가 내 회사가 아닌 자신의 신념으로 사람들을 리드하는 모습이었어요. 권력이 아닌 신뢰로. 매일 밤 민우가 하루 일에 대해 내게 말해줄 때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희망을 봤어요. 내가 짓밟았던 희망을 다시 피어나게 하는 모습을요.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모르핀으로 진정된 통증 속에서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병원의 작은 방, 하얀 벽, 기계음, 그리고 한 사람의 숨소리. 할머니 여기 있어요. 민우가 내 손을 잡았어요. 항상 그렇게 잡았던 따뜻한 손으로요. 응.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명령조가 아니었어요. 요청이나 간구 같은 약한 음성일 뿐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확히 20년 전 병원 로비에서 처음 듣던 그 말. 할머니 괜찮으세요? 처음엔 낯설었던 그 말이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말처럼 들렸어요. 민우, 너. 네, 할머니. 여기 있어요. 계속 있을 거고. 미안해. 할머니, 이미 다 보상받으셨어요. 당신이 제게 준 것들로요. 뭐를 줬어? 살려주셨어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당신 때문에 저는 제 어머니와 가까워졌고 제 앞으로 가는 길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세상이 희미해졌어요. 하지만 민우의 손은 더욱 따뜻해졌어요. 그 손은 마치 나를 데려가는 손이자 동시에 나를 지켜주는 손이었어요. 모순이지만 그것이 진실이었어요. 세상은 말했어요. 20살 청년이 성공했다고. 대한민국에 주목받는 경영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은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끝내 그 회장이었다는 것.
그 청년이 준 손 한 번의 따뜻함으로 73년을 혼자 살아온 내가 마지막에 구원받았다는 것.